역사적인 상황에서의 영웅이나 천재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의 당시의 어떤 시행착오와 노력과 연구와 그런 발견과 성과를 다 집약한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아는 게. 그런데 왜 학교에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농업이 번창하고 먹고 사는 게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권력이지. 바로 옆 동네 뭐 싸우고 하면서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싶어지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비잔티움 헬레니즘 문명의 이제 그런 저런 건데 이것이 결국은 이 알렉산더가 다 점령하고 이렇게 지나갔던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여기까지 갔던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막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기 전투인가 어디 여기서 싸운 거죠. 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랑. 그래서 얘가 도망가면서 어디까지 막 산속까지 도망갔는데 결국은 쫓아가가지고 몇 년을 추격하는데 자기 부하한테 이제 죽었지. 다리우스는. 그런데 알렉산더의 그 4만 군대가 어떻게 이 페르시아의 60만 군대를 물리쳤을까? 그런 어떤 재밌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 알렉산더는 그럼 과연 왜 이 넓은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역사는 이제 맘모스부터 시작하는 거죠. 맘모스 사냥부터. 그래서 권력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국가라는 거는 이제 근대 민주주의가 오기 전까지는 권력자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다. 그리고 권력자와 지배계층이 이 어떤 파워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한도 내에서 그런 영향력의 한계 내에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존속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근대 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서 더 그레이트잖아요. 아주 위대한 대왕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렉산더가 나와서 갑자기 영토를 엄청나게 넓히기 시작했다. 영토를 넓혔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갈공명 같은 군사 전략가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막 저쪽 중국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한신도 나오고 토사구팽도 나오고 옛날 얘기처럼 돼버렸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분명히 무역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 이제 지중해라는 것이 굉장히 평탄한 어떻게 보면 막 대서양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틀란틱 오션이죠. 막 파도가 치고 막 풍랑이 치고 막 험난한 그런 험준한 건데 여기는 비교적 이렇게 태풍 같은 것도 없고 뭐 그렇게 평온한 잔잔한 바다였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가 이게 굉장히 많은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섬 하나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뭔가 구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멀리 가볼까 하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또 뭐 갑자기 길을 잃어가지고 나 여기 간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가버린 것 같아요. 여기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여기 와. 여기도 뭐 땅이 있네. 사람도 있네. 뭐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 더 좋은 물건이 있네. 이런 물건이 있네. 이 물건을 여기다 갖다 팔면은 굉장히 비싸게 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교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각각의 이제 왕노릇을 하는 사람들과 지배계층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제 학자들이 다 집대성을 했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굉장히 명확한 자료를 갖고 있고 점점 하면 약간 애매한 이런 자료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국가를 좀 더 크게 만들면 백성을 더 늘리고 하면은 이제 어떤 왕의 권력과 부와 파워가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것들을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학자들이, 물론 이 사람 혼자 다 하진 않았겠지만, 그리고 이 필립 2세가 이제 이런 사람을 튜터로 둔 것은 뭐냐면 당연히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물론 플라톤 아카데미 출신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플라톤이라든지 그 이전에 이제 철학자들은 당연히 이제 뭐 정치, 경제, 뭐 철학, 뭐 이런 것만 하지 않고 그런 군사적인 그런 또는 상업적인 무역 이런 거에 다 연구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각들을 집대성한 것이지, 그런 철학자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생각을 다 만들어냈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웅주의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요. 뭐 천재, 영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에서의 영웅이나 천재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 모든 사람들의 당시의 어떤 시행착오와 노력과 연구와 그런 발견과 성과를 다 집약한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아는 게. 그런데 왜 학교에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어떤 국가라는 것은 존재 의미 자체가 이 맘모스 사냥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은 어떤 지배 계층이 비지배 계층을 어떤 자기네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통제하고 지배하면서 뭔가를 누리는 상황인 거지, 사실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현대 국가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국민들한테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는 항상 거짓말을 90% 이상 하는 거다. 얼마나 그걸 우아하고 멋있게 잘하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이제 믿는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 그걸 믿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서당에서 그 훈장님이 벽장 속에다가 꿀을 이렇게 딱 놔놓고 자기만 한 숟가락 한 숟가락에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웃 마을에 갔다 올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 훈장님 불안한 거야. 이 녀석들이 나 없을 때 이 꿀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겁을 줬어요. 얘들아, 이 단지는 이 약인데 약간 독한 약이란다. 그래서 이거를 어린아이들이 먹으면 다 죽을 수도 있단다. 탈이 나고. 그러면서 이웃 마을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이제 똑똑한 학생이 한 명 있었죠. 그래서 그 학생은 그게 꿀이라는 걸 알았지. 그리고 훈장님이 거짓말 한다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일단 아이들하고 꿀을 다 나누어 먹습니다. 맛있게. 그리고 훈장님이 딱 왔더니 아이들이 다 배를 쥐어짜고 아이고 나중네 하고 막 나뒹구는 거예요. 훈장님이 먹지 말라는 그 약을 먹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훈장님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일화가 있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훈장님이 말하는 게 이제 정치가죠. 정치가. 훈장이 정치가고 경제학자 이런 것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똑똑한 아이는 이제 뭘까요? 예? 그런 똑똑한 아이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든 교역이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교역이 있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막 많은 사람이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막 여기도 가보고 막 우연적으로 막 또 떠밀려서 가기도 하고 뭐 갑자기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서 가기도 하고 막 하면서 막 교류가 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은 게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 같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자 그냥 딱 머릿속에서 갑자기 모든 지혜가 막 샘솟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정보와 지식과 이런 흩어져 있는 걸 다 체계적으로 모아서 집대성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알렉산더한테 가르치고 세계관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합리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이해하면은 합리성이 없으면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걸 이해하고 취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리성과 합리성은 당연히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 이거 모든 정보를 취합하고 이해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게을리한 나라가 이제 물론 이 페르시아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 이제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그 로마의 길, 로마의 길이 뭐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게 뭡니까? 로마가 정복 전쟁에 나갈 때 군대를 신속하게 파견하기 위해서 일정하게 이제 돌로 이렇게 다 도로를 깔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도로를 깐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신속하게 군대를 파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점령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기 좋게끔 두 가지 목적을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도로를 깔은 거죠. 그런데 이 도로에 원래 로마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페르시아에 먼저 있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페르시아도 그렇게 발전한 나라였지만 이제 점차 이것이 강대해지고 부강해지고 하면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지. 또 이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격전지에서 알렉산더의 4만 군대가 여기 60만 군대가 만나게 되는데 이 60만 군대는 다 여기저기서 끌려온 군대지. 이 나라에서 끌려오고 전하 지배를 받던 이 다리우스의 황제. 그런데 아유 그냥 내가 왜 저 황제를 위해서 싸워야 되나 뭐 이런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모든 정보가 있었던 거지 사실은. 이 알렉산더는 무모하게 4만 군대를 60만을 그냥 돌격 앞으로 해서 이렇게 쳐부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지. 그래서 어떤 한쪽의 군대를 박살을 내니까 나머지 다 도망간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교훈이 뭐냐면은 이 한니발이 이제 이쪽에서 카르타고에서 이렇게 쳐들어오잖아요. 한니발이 나중에 이제 이쪽에 카르타고 쪽에서 이쪽이죠. 카르타고가 여기 어딘가. 그런데 여기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제 지중해 패권을 가지고 또 싸우죠. 이제 카르타고하고 이제 그래서 뭐 많은 또 역사적인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니발이 이렇게 여기로 이 험준한 여기 산맥이 하나 있죠. 이걸 넘고 또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 로마로 진격해서 여기서 20년 동안 막 로마를 막 유린하다가 나중에 이제 박살이 나는데 거꾸로 이제 여기서 누군가 여기를 본진을 털어가지고 스타크래프트 따르면 본진이 털려가지고 긴급히 이제 귀국하고 하면서 이제 한니발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니발이 왜 그러면은 여기서 20년간 막 이 로마를 유린하면서도 이 로마 제국을 박살내지 못했냐면은 여기에서 있었던 교훈을 아마 이 로마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이제 나오게 된 건데 뭐냐면 여기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래알 같은 제국이었다고. 60만이 모였지만 이 오로지 황제를 위해서 다 속국이었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불만도 있고 뭐 충성심, 로열티가 없었을 거라. 그러나 이 로마는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 대해서도 여기서 에뚜리 아니 좀 있다가 로마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다가 점점 커져서 이 이탈리아 반도를 다 먹고 점점 나중에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니발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여기에 있는 많은 이 공국들이나 이런 로마의 속국이 된 나라들이 로마에 절대적으로 이제 배신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니발이 와서 한두 개 치면은 그냥 우르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여기 알렉산더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로마는 다 동등하게 대해주고 합리적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통은 이제 영국에 가서도 이제 또 되는데 여기 나중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이 쭉 이렇게 반을 여기를 선을 쭉 그어갖고 여기는 너네 여기가 스페인이죠. 이쪽은 너네 스페인 땅, 이쪽은 너네 포르투갈 땅, 니네들이 알아서 차지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죠. 이쪽은 그다음 이쪽은 다 스페인 영향권이죠. 스페인어는 그런 것처럼 했지만 이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이 제국을 잘 유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약간 약탈적 성격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여기서 막 은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 뭐만 하는데 영국은 좀 다르게 했죠. 좀 교묘하게
이 커먼웰스라 그래서